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이기도 했던 기준금리. 정답은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조금 전에 한 15분 전쯤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 3.5%로 또 동결이 됐죠. 3번 연속 동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도 1.6% 성장하지 않을까 봤었는데 1.4%로 더 낮춰 잡았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고요. 올해 물가 전망치는 3.5%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기준금리가 똑같이 3.5%인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 증시를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하이닉스가 거의 6% 안팎 오르면서 10만 3천 원대까지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는 1.3% 올라서 6만 9,400원대. 이제 7만 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가 매출 전망치를 50%나 높이면서 주가가 거의 한 30% 가까이 시간 외에서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귀추가 주목됐던 건 어제 오후였죠. 누리호 발사 여부였는데 아쉽게도 조금 미뤄졌습니다. 결정 여부는 잠시 후 11시에 발사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주에 대한 꿈은 하루 이틀짜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요거를 또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또 산업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아쉽나요? 이번에 연기되면서 아무래도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연기된 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서도 스페이스X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연기 부분이 흔한 일이거든요. 오히려 연기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안 좋은 건 발사 실패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았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차 발사 때도 한번 연기가 된 이후에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너무 조급함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성공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발사 예정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완벽을 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일찍 쏘고 늦게 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 그렇죠. 성공을 해야죠. 99.99%일 때 쏘는 것과 100%일 때 쏘는 것과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고 다만 이제 기술적 결함이라고 해요. 무슨 컴퓨터 간의 통신상의 문제라고는 하는데 이걸 물론 미리 체크했으니까 멈춘 거기는 한데 조금 요 지점에서 아쉬운 거는 없을까요? 이게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누리호 자체 안에서 문제라기보다는 누리호가 발사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저온 헬륨가스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이게 밸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물리적인 또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리호가 발사되기 10분 전부터는 사람이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피에로라고 해서 발사 관리가 자동적으로 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통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기계가 알아서 작동을 하는 건데 그 통신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통신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밸브를 열어보니까 열리는 거예요. 근데 통신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그런 기체 결함이 아니어서 이게 지금 오늘 오전 중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문제 없이 오늘 만약에 빠르면 오늘 오후에도 발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시에 그래서 발사관리위원회 결정을 좀 봐야겠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늦어지더라도 6월 중순 안에는 무조건 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 원래 발사 전에 이런 상황까지 전부 다 예견을 해가지고 발사 예정일이라는 걸 정해놔요. 시나리오별로. 그러니까 6월 24일 날 발사가 안 될 경우에는 5월 24일. 죄송합니다. 5월 24일까지 발사가 안 될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을 5월 말까지로 정해놨습니다. 31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안에 그런 예정일을 잡아놓고 그 이후로 가면 좀 발사가 더 딜레이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날씨 때문이에요.
날씨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풍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괌 쪽에서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거든요. 마와르라고 하는 태풍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6월까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게 첫 번째고 네. 또 최근 들어서 왜 올 여름은 이상 고온 현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마가 좀 일찍 올 거라는 기상측의 관측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기상이변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누리호는 발사되기 며칠 전에 조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조립된 상태로 있다가 이게 지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주일 이상 넘어가서 딜레이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차라리 발사일을 그 뒤로 한참 뒤로 밀어서 이제 날씨라든지 이런 최적의 타이밍을 이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6월을 넘어가 버리면 좀 더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네. 그래서 더 섬세해야 되고 네. 거의 뭐 예술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익히 알고 있듯이 1, 2차는 네. 이제 성능 검증 이른바 이제 시험 발사였고 3차가 이제 실제로 위성을 싣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3차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발사를 2027년까지 같은 걸 3번을 반복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이 같은 걸 3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번과 같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쏜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했어라고 말하기에는 네. 뭐 예를 들면 면허 따자마자 운전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좀 여러 번을 해봐야 이 사람이 운전자로서 좀 능력이 갖춰진 건데 도로 연수. 그렇죠. 도로 연수도 많이 받아보고 자차로 이제 많이 운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누리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사체 쪽도 한 번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성공을 하고 성공률을 계속해서 누적시켜야 저 국가는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력 검증이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누리호가 고도 700km에서 800km까지 1.5톤을 싣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그렇게 되는 거죠. 능력은. 네, 능력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그보다 고도가 한 200~300km 나든 500km에 이제 500kg의 무게를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좀 여유를 가볍게. 남겨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이후의 발사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도 더 멀리도 쏴보고 더 무겁게도 해보고 그런 이제 예행 연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인데 발사 수요가 많아요. 발사 수요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같은 거잖아요. 뭐 예. 비행기나 그러니까 내가 우주로 감에 있어서 위성을 그러니까 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 역할이죠. 교통 역할, 교통수단. 예, 교통수단, 운송수단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우주로 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위성 수요, 발사 수요가. 위성 발사. 예, 그러니까 민간이라든지 정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수요가 많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발사 능력 자체가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사할 수 있는 국가 아니면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발사 스케줄이 이미 몇 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사 수요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번에 발사하는 도요셋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으로 발사하기로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지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발사가 취소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취소돼 보니까 이거를 발사를 해야 되는데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택시로 비유하자면 빨리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길거리에 택시가 없는 상황. 그쵸. 한 10대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두 대가 취소돼 버리면은 그렇죠.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이렇게 퇴근 시간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아. 이제 지하철이 끊긴 시간대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히 로켓이 그렇죠.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수요가 많다. 이번에 보니까 누리호가 8개의 위성을 싣고 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 위성인데 네. 이게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실용 위성 8개를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제일 메인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제일 주된 위성이고 네. 나머지 7개는 큐브 위성이라고 해서 되게 작은 위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탑재되는 위성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소형 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지구로 사진을 찍는 위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CCTV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광학 위성이 아니라 레이더 위성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로 사진 찍는데 구름이 끼어 있거나 밤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이더를 발사를 해가지고 레이더로 인식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성을 이번에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인 거고 나머지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우주 방사능을 검출한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어떤 그런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측하는 우주 관측에 이제 많이 초점들을 맞춘 위성들이 나머지 7개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아하. 그 위성 탑재체까지도 같이 이제 잘 띄워져서 잘 궤도에 네. 그것도 각기 궤도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이 네. 8개가. 조금씩 다른데 근데 500km 이게 이제 궤도에서 크게 이제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택배로 치면은 이제 같은 아파트 동이기는 한데 호수별로 나눠줘야 되는. 너무 좋은 비유 같아요. 이게 누리호가 좀 디테일하게 가서 할 일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기술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리호는 진짜 뭐 예전에 나로 때 있었던 러시아 기술 다 빼고 순수 우리 기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기술력을 놓고 보면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 물론 이거 객관적으로 딱 자로 잰 듯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만약에 찾아보기도 하는데 예. 사실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걸 발표하진 않아요. 국가별로 우주 기술이 어느 정도입니다, 몇 등입니다 이런 걸 발표하진 않는데 결국에는 왜 자동차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전기차라고 했을 때 네. 타이어 기술력 따로 있고 배터리 기술력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 산업도 발사체 기술력이 조금씩 다 다르고 위성 기술력이 다 다르긴 해요. 예. 근데 발사체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10번째로 이제 위성을 발사하는 실용 위성을 발사하는 국가가 되는데 사실 그 10번째 국가 안에 그러니까 3개 국가 정도는 예. 1톤 미만의 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위성만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용 위성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 3개를 뺐을 때는 우리나라가 7등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누리호는 1.5톤을 실어 날라줄 수 있는 규모다. 저궤도까지. 저궤도. 예, 그러니까 저궤도까지 실현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국가들, 그럼 우리나라보다 앞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나라가 있느냐? 네. 대표적으로 미국, 예. 러시아, 네.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예. 이제 이런 국가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좌우 이렇게 보면 다들 너무 잘하니까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뒤에 있는 국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절대 기술력으로 뒤처지는 게 아니라 이번 7번째 하는 거면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발전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기술로 쏘는 거는 세계 10번째인데 1톤 이상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7번째로 쭉 순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10번째 앞에 북한이 9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거긴 좀 이상한 거 싣고 올리던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성이 없어요. 북한. 실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위성이 없는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네. 그래요. 하여튼 거기는 북한은 하여튼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그동안에는 정부 주도 네.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주도였는데 이제 점점 민간의 역할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체계 종합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일단 체계 종합 기업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이 처음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돈이 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인력 수급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을 수급하기가 민간 기업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돈이 단기에 된다라고 하면 네. 당연히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겠지만 단기에 돈이 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국가 단위의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선제돼야 되는 산업이 바로 우주 산업인데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국가가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투입되는 비용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미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60년대 70년대 소련이랑 그 당시 우주 경쟁을 하면서 예. 나사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요. 거의 전체 미국 예산의 10%가량 되는 정도까지 투입을 해버리는데 예. 소련을 미국 우주 경쟁력으로 이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네네. 근데 그 기술력을 확보해 있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네.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 기업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희가 돈을 이제 여기 좀 투자해 보면 우리가 기술력도 좀 이전해 줄 수 있고 발사대라는 거지 이런 것도 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해볼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생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 게 민간으로 기술 이전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했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투자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선제돼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이제 체계 종합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번 3차 때는 같이 그러니까 항우연이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기관이 주도는 하지만 네.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계 종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이번이 3차 발사 때 그렇게 되고 4차 발사 때부터는 이제 민간 기업이 좀 더 참여도가 높아져서 직접적으로 이제 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나중에 그 컨트롤 타워를 넘겨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걸 넘겨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운용을 하되 네. 그런 부분들의 수주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조금씩 이전되는 거죠. 조금씩 함께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란 말이죠. 네. 다른 기업들은 못합니까? 왜 한화에게 낙점이 됐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체계 종합을 할 때 네. 국가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준 중 하나가 뭐냐면 네. 우주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매출액이 일정 정도 이상은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춘 기업들.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카이,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누리호가 2차 발사 때까지만 해도 이 두 기업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카이 같은 경우에는 체계 종합을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했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엔진 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담당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네. 사실 발사체 분야에서 발사체의 꽃이 뭐냐라고 하면 엔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복잡한 기술에 제일 어려운 기술 그리고 제일 고난이도가 되는 기술이 엔진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는 그룹 차원에서 지금 우주 산업을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페이스 허브라고 해서 하나 내에서 그러니까 발사체 쪽뿐만 아니라 뭐 위성 개발, 위성 운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산점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도 투자를 많이 하고 국내 뭐 위성 만드는 기업도 얼마 전에 또 인수도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지금 이제 주가를 좀 봤는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5% 정도 떨어지네요. 네. 예. 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것도 있어요.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이런 우주 관련주들은 뭐 주가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중장기적으로라도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이게 우주산업 관련주들을 보실 때 좀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순수하게 우주 관련된 매출을 내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 기업 하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스페이스X 그렇죠. 떠올리시잖아요. 네. 스페이스X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우주만으로 돈을 버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보통 뭐냐면 들어보셨을 텐데 보잉, 네. 로키드 마틴 예. 이런 기업들, L3 해리스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항공 쪽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군수. 예, 군수 쪽, 방산 쪽을 하는 회사들이 산업 부문 중 하나로 우주 산업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어로 뭐라 표현하냐면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항공 우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국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우주 쪽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 외에 방산이란 부문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쪽 누리호 발사 성공했으니까 굉장히 호재네. 주식을 좀 볼까? 약간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 부분이 방산 쪽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구나. 근데 지금 국내 방산 업종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염두해 주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주 항공만으로는 사실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 연계가 되어서 군수 방산 항공 기술까지도 같이 연계가 되고 이게 또 이제 매출 이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사실. 앞에서 그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맞습니다. 세운 회사죠. 네. 그리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 여행에 대한 꿈을 이제 실현시켜 나가고 있고 그게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고. 네. 근데 이제 많이 화제가 되는 게 이 세계 최대 갑부들 정말 부자들이
우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걸 이제 실제 사업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갑부들이 우주 경쟁 네. 나아가서 우주 전쟁에 뛰어든 이유를 딱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아마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네.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랑 일론 머스크가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둘이잖아요. 네. 근데 둘이 막 티격태격 싸워요. 뭘로 싸우냐면 우주 산업으로 싸우거든요. 아마 일론 머스크는 제프 베조스와의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인터뷰 질문에서 네. 제프 누구?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무시하기도 하고 막 카피캣이라고 약간 좀 따라한다. 따라쟁이 막 이러면서 약간 좀 비하하기도 하고 막 네네네네. 되게 유치하게 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왜 싸우냐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우주 산업을 굉장히 예전부터 준비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하면 청취자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게 테슬라 CEO 테슬라, 네.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테슬라 지분을 인수한 시점보다 먼저 한 게 스페이스X를 설립했어요. 네. 2002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고 제프 베조스도 2000년에 블루 오리진을 설립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꿈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우주 산업을 계속하냐? 물론 꿈에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우주 산업이 최근의 우주 산업과 다른 점은 뭐냐면 과거의 우주 산업은 꿈 쪽에 좀 더 비중이 컸어요. 우리가 달에 간다. 예. 그러면 달에 사람을 보내는 거에 의의를 뒀는데 지금의 우주 산업은 달라요. 달에 사람을 보낸다? 왜 보내냐? 경제적인 이유, 과학적인 이유, 그런 분석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서도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제프 아마존도 그렇고 뭐 메타라든지 뭐 구글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결국 전부 다 돈으로 연관되기 때문인 거죠. 결국은 정부가 주도할 때는 말 그대로 과학 분석 혹은 뭐 미국 소련 간의 경쟁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우주는 그냥 돈이 돼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돈 벌러 가는 거네요. 돈 벌러 가는 거죠. 또 가는 과정에서도 사람들 태워주고 하면서 돈 버는 거고. 그렇죠. 그 영국의 억만장자죠. 리처드 브랜슨. 네. 여기도 버진 갤럭틱이라고 해서 비행기 위에다가 발사체를 태워서 쏴서 그걸로 이제 뭐 우주 여행 가는 거 이것도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어떻게 보면 우주 여행 산업자들일 수도 있는데 기술력이나 뭐 여러 가지 평가로 순위를 매겨 본다면 현재까지는 어떨까요? 사실 명확해요. 순위가. 명확해요. 1등은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그냥 지구 1등이에요. 지구 최강. 지구 최강. 예. 사실 스페이스X랑 비교 가능한 국가도 별로 없어요. 웬만한 건 나라 하나의 기술력보다 더 뛰어난. 훨씬 뛰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켓 발사체가 혼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네. 스페이스X가 지구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블루 오리진입니다. 그러니까 블루 오리진도 이제 스페이스X만큼은 아니지만 블루 오리진의 강점이라고 하면 제프 베조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스페이스X만큼은 아니겠지만 뉴글렌이라든지 이런 차세대 발사체도 재사용 로켓을 좀 개발하고 있고 2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은 좀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저는 좀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경쟁력이 없다기보다는 네. 경쟁력이 없다라는 말씀 좀 네네네. 너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두 개의 기업은 우주 여행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우주로 뭐든지 발사한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 높은 곳까지. 예, 그게 사람이든 예. 위성이든 뭐든 간에. 예. 근데 버진 갤럭틱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주 여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원래 여행사 하던 사람이잖아요. 리처드 브랜슨.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주 여행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하면? 예, 우주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뭐 무중력 체험. 그쵸. 네. 아니면 이게 지구를 몇 바퀴 돈다던가 아니면 달을 이렇게 한 바퀴 갔다 온다던가 네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는 그런 게 가능해요. 예, 기술적으로. 예, 예. 근데 리처드 브랜슨의 이제 버진 갤럭틱은 지구를 조금 벗어났다가 내려오는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진짜 무중력만 체험하고 체험을. 내려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 여행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도 좀 경쟁력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좀 운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앞에 있는 두 개 회사보다는 좀 기술력이 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산업적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사실 대단한 게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뭐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도 거기 이제 간다 뭐 타고 간다 네. 이러면서 화제가 되는 건데 많은 시간과 인력 비용을 투입을 했고 그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돈이 가시화가 되는 게 좀 빨라지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 주셨지만 민간 우주 여행도 거기에 일환일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연예인 한 분이 가신다고 네. 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민간 우주 여행 단가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아 낮아져요? 네, 여행 단가도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지금은 뭐 연예인 같지만 나중에는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전혀 꿈 같은 얘기도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우주여행 가려면 웬만한 집 한 채 가격 들지 않습니까? 훨씬 많이 되죠. 웬만한 정말- 집 서울 집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 저 뉴욕 집값이요? 아, 어느 그쵸. 정도 들죠? 근데 이게 예. 스페이스X 거를 타고 가냐? 아 모범 택시냐 뭐 이거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을 버스를 타고 가냐는 좀 다른데 네. 스페이스X 타려면 집 몇 채 값은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상품화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비행기도 원래는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1900년대 초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개발하고 네. 상용화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60년 정도에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뭐 계속해서 단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몇십 년 안에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좀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네요. 근데 그게 제일 문제. 돈도 없지만 네. 몸이 안 좋아서 못 갑니다. 네. 이게 우주 가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럼요. 아 네. 일반인들도 일반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돈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나이가 좀 많이 드시면 네. 그게 좀 힘들어요. 아 네.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랑 로켓을 타고 이동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해외 기업들이라고 해서 기술력이 이제 다 완성 단계에 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갈 부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그 스타쉽이라는 그러니까 자기네에서 가장 큰 발사체를 쐈는데 자기네들도 이건 이제 실험을 계속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한 4분여 만인가 올라가서 이제 공중에서 폭발을 했죠. 제가 그날 저녁 10시쯤이었는데 예. 집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로 보고 있었어요. 네네네. 네, 보고 있었는데 그날 보셨나요? 이게 맞습니다.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빙글빙글 돌다가 네, 막 이제 불 붙어가지고. 펑 터트렸는데 네. 그게 기술적으로 터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자폭 명령을 내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거는 정상적인 임무가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왜냐하면 지상에서 피해를 막아야 되거든요. 아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자폭 명령을 내린 거고.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그거 끝나고 혹시 보셨어요? 그 반응? 봤습니다. 그래서 저 며칠 전에 그 오프닝으로 써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되게 제가 뭘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혹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좀 보고 있나? 네. 왜냐면 아니 그 직원들이 그 네. 뭐 수십억 달러짜리가 공중에서 터졌는데 막 박수 치고 환호 치고 막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왜 우리 같았으면 좀 막 울고 막 머리 쥐어 감고 막 이랬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는 게 좀 상상은 안 가죠. 이렇게 네. 터졌는데 근데 그게 그들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성공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에야 성공을 많이 했는데 성공한 경험보다 실패한 경험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성공 사례들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런데 실패한 사례들이 훨씬 많고 그분들은 실패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경험치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점이고 물론 속으로는 솔직히 저는 울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돈 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 그 기술자분들도 사실 슬프겠죠. 고생했는데. 예, 고생하고 슬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개척자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개척자들의 마인드인 거고 계속해서 발전 여지가 있고 그게 실제로 성공했을 때 더 파급 효과도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가 이 정도로 기술 개발했는데 실패한 사업이야. 너희들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못하면 아무도 못해. 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여줄게. 이야. 그때 또 이번에 그 스타쉽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본인들도 이거는 뭐 성공 가능성이 단박에 높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다만 이제 누리호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위성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누리호에 8개 정도 위성을 들고 올라가는데 네.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사업은 스타링크인데 지금 수천 개를 이미 쏴놓은 상태고 네. 수만 개까지 이제 위성을 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쏘는 걸까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정식 명칭은 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네. 그러니까 되게 말이 어려운데 네. 쉽게 얘기하면 통신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KT, KT, LG 휴대폰 다 쓰시잖아요. 네. 매달 통신 요금 내면서 그거랑 똑같아요.
서비스는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쓰게 되는 거냐면 통신 신호가 만약 제가 유튜브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게 가까운 기지국까지 통신이 이동되고 광 케이블로 통신 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네. 구조인데 저기도 위성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인터넷 신호를 케이블이 아니라 위성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위성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위성이 어떻게 보면 통신망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망을 설치를 하려면 위성들이 지구를 빼곡히 이제 덮어야 이제 통신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사를 하고 있고 지금 한 3,5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 발사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매주 발사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막 수백 개씩 막. 한 번 발사할 때마다 50몇 개씩 발사하는데 거의 매주 발사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발사하고 저번 주도 발사했을 거고 다음 주도 발사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발사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도 연초에 좀 많이 관심이 모아졌던 이유는 원래 지난해 스타링크가 국내에도 서비스를 하려고 예. 사업자를 냈어요. 네. 스타링크 코리아라고 하는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과기부에다가 우리 통신 서비스 통신 사업자로 승인해 달라라는 이제 네. 요청을 내면서 국내에도 2분기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 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이제 서비스 등록은 받았거든요. 네. 승인을 받았는데 5월 12일에 이게 추가적으로 좀 승인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서비스는 안 되는데. 예, 4분기 정도, 10월 정도 되면 아마 국내에도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신 3사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업자가 들어오는 거죠. 스타링크 코리아 거 쓸래요 하고 내가 거기를 이제 통신사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렇죠. 무서워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실제 저 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지국이 건물 옥상에 있었다면 이제는 대기권 밖에 있는. 그렇죠. 우주에 있는 거죠. 기지국이 우주에 있는 거죠. 근데 약간 그 부작용도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하도 위성을 많이 쏘아 놓다 보니까 그 위성을 보여주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걸 맞아요. 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 너무 일각에서는 나중에는 별자리를 관측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 스타링크 위성들이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낮은 궤도에서 우주 쓰레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별자리 관측은 천문학자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우주를 찍는데 예. 위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진들이 구글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대두되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주 쓰레기가 네. 그냥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버려진 쓰레기는 주우면 되잖아요. 근데 우주 쓰레기는 줍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누가 주우러 가요? 승리호 띄워야죠. 승리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띄워야 되는 게 일단 영화 승리호. 문제인 거고 두 번째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지구에 있는 쓰레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우주에 있는 쓰레기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면 총알의 10배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시속이 아니라 초속 7km 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속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주 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제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성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럼 위성이 돌고 있는데 총알 10배 빠르기로 와서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위성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그런 민간의 그러니까 위성의 개수가 더 늘어날수록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는 이거 이제 위성 발사하는 거 좀 제어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민간으로서 우주 산업을 굉장히 제일 많이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게 어디냐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런 목소리가 커지진 않는 것 같아요. 자기네 부담되니까.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아마 그때부터는 그런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선진국들은 늘 그래 왔죠. 자기들 네, 먼저 그렇죠. 발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발전하려고 하면 막 환경 부담금 이런 거 만들고 맞아요. ESG 이런 거 해야 된다, REBAC 해야 된다 하고 이게 우주 버전으로 나중에 그렇게 똑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우주 산업에 우리나라도 막 그러니까 투자를 빨리 해야 되고 이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깃발을 빨리 먼저. 빨리 꼽아야 돼요. 강지영님이 우주 쓰레기 처리 사업도 미래가 밝아 보이네요 하셨고요. 조성빈님은 정말 우주 개발은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네요. 제 주식처럼. 지금보다 미래가 여기 방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자면 화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한두 명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이주시키겠다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32년에는 달에 착륙하고 45년에는 화성 착륙까지도 목표로 우주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화성입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네. 많이 또 질문 주시거든요. 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라는 거는 화성에 갈 수 있는 기술력까지 확장시키겠다라는 걸 저는 좀 더 크다고 봐요. 기술력을. 그러니까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보다 화성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이면 그러니까 화성은 굉장히 멀잖아요. 달보다 훨씬 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지구 실제로 우주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을 사람이 갈 수 있다. 화성 살 수 있냐? 그런 문제보다 화성에 사람이 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되면 우주 산업은 굉장히 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인 거고 네. 두 번째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너무 척박해요. 그럼요. 네. 근데 화성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주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화성에 간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고 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가는 화성에 간다는 거는 사람이 가겠다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가 가겠다는 건 뭐냐면 화성 탐사선이 가는 탐사선. 거예요. 그건 얘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화성에 탐사선이 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미 화성에 뭐 탐사선이 가 있는 것도 있고 미국 네,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가 가는지도 중요하고 화성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된다라고 하면 우주 산업에서도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좀 두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성까지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다. 스페이스X의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심우주 탐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심우주라고 해서 예. 달 이상까지 가는 거를 심우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정도면 왕복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사실상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느냐, 이주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보다는 거기까지 왕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출 것이냐 그걸 더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진짜 우주선으로 우주를 여행하는 수준,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왕복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기술이고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하는 게 이게 뭐 드론이나 뭐 리모컨 자동차도 아니고 우주 발사체가 올라갔다가 네. 다시 로켓으로 역추진하면서 내려와서 혼자 서잖아요. 네. 볼펜 세우는 것도 힘든데 이 기술은 정말로 스페이스 X만 할 수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이게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차세대 발사체 이제 그거라고 해서 예타에 이제 들어가서 예. 그러니까 차세대 발사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리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 로켓. 재사용 로켓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사용 로켓.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로켓을 재사용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재사용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이 차세대 발사체 중 목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엔진을 이제 잘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사용 로켓의 핵심은 뭐냐면 우주 로켓은 발사하고 나서 위성을 쏠 때까지 연료를 다 소진해 버려요. 예. 지금까지 만약에 누리호도 그렇고 그리고 바다에 그냥 떨어지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다 연료를 안 쓰고 연료를 조금만 남겨놓고 위성을 놓고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돌아오는. 네. 근데 연료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다시 연료를 통해 가지고 재점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게 어떤 기술력이 필요하냐면 연료를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세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한 40%만 쓰고 끄는 기술, 60%만 쓰고 끄는 기술 이런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세대 발사체 쪽에서는 그런 기술력을 시험하는 기술력이 많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발사 비용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좀 같이 그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달에 가는 그 차세대 발사체가 2032년까지 이제 이제 개발이 우리나라 개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청취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이제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게 그 물 건너서 뭐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보다 우리나라 기술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하는 걸 봐도 뿌듯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 데리고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네. 가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좀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모르겠네. 그분들이 올라오셨을지. 전 그래서 네. 저는 그거 되게 부럽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네. 일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셔서 네. 이게 연기됐다 실패했다라는 것보다 원래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발사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연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면 전 오히려 더 도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발사 과정의 소중함. 네, 발사 과정의 소중.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 배우는 거. 그런데 누리호 3차 발사는 그래도 성공을 해야죠. 그렇죠. 오늘 도움 말씀은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인 정의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미국과 금리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가 유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인 1.6%보다 0.2%포인트 낮은 1.4%로 수정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재시도 여부가 오늘 오전 중 결정됩니다. 누리호는 어제 오후 발사를 2시간여 앞두고 기술적 문제로 발사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한국 정부 모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여러분의 질문을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문자 메시지로 이정환 님이 우주 여행 가려면 복권 당첨돼야 갈 수 있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복권 당첨돼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세금 내고 그러면은 돈이 모자랍니다. 엄청 아직까지는. 비싸다고. 그렇죠. 그것도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우리 이정환 님이 복권 당첨되셔서 우주여행 다녀오시는 거는 저희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요 간단하게 AS 하나 해드렸고 네. 본격적으로 질문 받아보죠. 네, 휴대전화 뒷번호 1473번님이 질문 주셨어요.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아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무그룹 온세의 백창윤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이제 끝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종료되는 관계고, 다만 이제 직계 좀비속은 배우자가 이혼한다고 해도 어머니 아버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직계 좀비속 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때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종종 일어나는 사건인데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연락이 안 된 상황에서 양쪽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서 이제 추징 사례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조심하면 일단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김성진 님이 보내주셨어요. 로또는 세금을 떼고 받는데 왜 세무조사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당첨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이 됐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사례에서 보면 이분들은 고액 체납자인데 로또가 당첨됐을 때 이 당첨금을 계좌이체를 한다거나 가족들한테 아니면 현금 인출을 해서 은닉을 한다거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세청에서 그걸 추적을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고요.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고 현금이 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은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가 많이 됐던 사례가 진짜 네. 고액 체납자인데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지, 이게 참 정의는 어디로 간 건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1003번님 질문인데요. 올 1분기 가계대출이 줄었다는데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가계대출 규모가 1,739조 5천억 원으로 한 개 분기보다 그 전보다 10조 3천억 원 줄었고 1년 전보다는 16조 8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5조 3천억 정도 늘었는데 일반 대출이 한 15조 원 넘게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금리가 너무 높아.
일단은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뭐 성과급 들어왔겠다, 인센티브 들어왔겠다, 이거부터 갚아버리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갚았다는 거고, 판매 신용잔액,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긁은 거, 네. 이게 한 3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좀 닫았다는 거죠. 할부 금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비가 더 둔화되는 거여서 경제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가계부채라는 게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은 늘어나는 게 어찌 보면은 타당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 못해서 걱정인데, 우리 1003번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경기 활성화 대책이 좀 나와야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3월에도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뭐 내수 활성화 대책, 여행, 뭐 숙박권 3만 원씩 주겠다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걸로 경기를 얼마나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네, 아쉽죠. 네. 그리고 휴대전화 1114번 님이 궁금한 점 보내주셨습니다.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하나오션으로 됐는데 대우조선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은 그대로 똑같이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사명은 변경이 되겠죠. 근데 사명 변경은 이제 막 인수대금을 납입한 거여서 네. 인수대금 납입 이후에 등기 절차를 하겠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도 같이 바꾸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국거래소에 가져가서 우리 회사 이름 바꿨으니까 주식창에도 이름 바꿔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바뀌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며칠. 네. 이번에 이제 주인이 바뀐 건 한화그룹의 5개 계열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아까 누리호 이야기할 때 많이 언급이 됐는데, 또 한화 시스템, 한화 에너지 자회사 등등 해서 5개 계열사가 이제 분담을 해서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49.3%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네. 이때 증자를 통해서 더 늘어나는 주식은 다음 달 13일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1935번님.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앞으로 병원이나 농협마트를 포함해서 일정 매출의 기준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 30억 원을 넘는 업체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쓸 수 없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라는 거죠. 물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하나로마트라든지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다면 더 편리할 텐데, 네. 그보다는 매출이 30억 원 넘는 데보다는 그게 안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써주세요. 이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네. 상인들을 생각해 보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이지은님이 증권사 직원이 무슨 우주여행 관련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애널리스트입니다. 예, 관련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산업에 또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 관련된 기업들도 또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